네,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꼭지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문명이죠. 이집트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피라미드와 뭐 스핑크스 이런 것들로 유명하죠. 이 이집트 문명은 결국 나일강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나일강은 뭐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뭐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 가장 긴 강이고, 이 나일강이 경우에는 사막 지역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류의 어떤 흙을 이제 하류 지역으로 옮겨서 굉장히 하류 지역, 중하류 지역을 이제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강이 범람을 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특유의 그런 어떤 기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강이 범람을 해서 그 범람한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러다 보니 뭐 굉장히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업 생산량이 훨씬 증대될 것이고, 엄청난 이 영역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엄청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엄청난 농업 생산량을 바탕으로 강대한 고대 국가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결국 기원전 2686년에 고왕국에서 고왕국 이집트 왕국을 이 하나의 왕조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집트 왕조는 그러니까 왕조가 여러 번 끊기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뭐 고려 왕조, 조선 왕조에서 거의 약 500년 정도, 한뭐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왕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그런 왕조가 이 이집트에는 거의 한 30개, 33개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기를 또 나눕니다. 또 여러 왕조가 있었지만 그 왕조도 중간에 외세의 침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고왕조 시대, 중왕조 시대, 신왕조 시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그래서 그 고왕조 시대에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를 이 고왕조 시대 때 만든 겁니다. 중왕조, 신왕조 때는 그런 형태의 대형 크기의 피라미드가 뭐 생겨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 고왕국 시대 때 이집트의 상류 지역, 오늘날의 이집트와 수단의 경계 정도 되는 그 지역,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와 옛날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던 지역과 카이로가 있는 그 나일강의 하류 지역, 나일강 삼각주, 그 지역으로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통일을 하고 그 나일강 일대에서의 그 파라오라고 하는 왕의, 파라오가 이름이 아니라 왕 자리를 뭐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 파라오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기본적으로 주변이 사막이다 보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따라서 하류로 이동하기도 편했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람 자체가 북쪽에서 남쪽 강의 하류 지역에서 상류 지역으로 불다 보니까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가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은 이 나일강의 압도적이고 대단한 농업적 생산량을 가져다 주는 어떤 범람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통수단도 제공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이집트인들은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잘 묶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굉장히 초창기 시절의 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그런 항아리에서 배의 모양을 그 항아리에 새겨 넣었는데, 그 배에 이제 돛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그 이집트에서는 돛이라는 개념,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하는 돛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집트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피라미드 인근에서 그 시기에 사용된 선박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물이 발견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그 대피라미드, 대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인 쿠프 왕의 피라미드의 주인인 쿠프 왕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배는 실제로 수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기보다는 제사 용도의 제사식에, 그리고 파라오가 뭐 살아있는 파라오인지 죽어있는 파라오인지 뭐 그것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죽어있는 파라오의 시신을 이제 뭐 매장하거나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설이 조금 유력을 합니다. 근데 이 배도 참 중요한 게 이집트가 사막 기후잖아요. 사막 기후고 그러다 보니 뭐 곡물, 뭐 어떤 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자라는데 그 사막 기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모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나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막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가 튼튼하거나 그리고 똑바르지가 않아요. 어떤 목재로서 사용하기 위해. 그래서 많이 이집트 지역에서 수입해서 가져온 것이 오늘날 이제 레반트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뭐 시리아라든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수입되어 오는 목재를 활용을 해서 배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했다는 거죠. 이집트는. 자, 그래서 이 이집트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이용해서 이집트 내부에서의 이동도 했지만 이 나일강이라는 강이 원체 큰 강이다 보니까 하류를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이제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강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배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바다 쪽으로 나올 수 있었고, 결국엔 이 나일강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해류, 어떤 바다에 있어서도 바다의 물이 이렇게 떠다니는 방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 하구로 나오면 그 힘에 의해서 지중해의 해류와 만나서 오늘날의 레바논이나 시리아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국제적인 무역 거래를 이제 뭐 레바논 지방, 레바논이 있는 레반트 지방에도 했고, 그리고 뭐 홍해 남쪽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상선을 보내서 특히 1500년 기원전 1500년 경입니다. 기원전 1500년 경에 하트셉투트 여왕이 어떤 그 홍해 남쪽의 지역으로 선박을 보내서 유향이라든지 몰약이라든지 흑단이라든지 상아라든지 금이라든지 표본 가죽이라든지 이게 다 상류층의 사치품이에요. 표본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신분이 되려면 굉장히 높은 신분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치품들을 수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삼나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 지역에서 자라는 삼나무입니다. 이 레바논 삼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질이 치밀하고 부식이나 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삼나무를 이용을 해서 이게 근데 이집트에서 나지가 않아요. 이집트 지역에서는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지만 레반트 지역에서 삼나무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 삼나무를 가공을 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상업 집단, 상업 민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레반트 지역의 연안에 비브로스라는 곳을 개척을 하고 거기서 삼나무를 잘라서 뗏목을 만들어서 나일강 하구, 쉽게 말해서 그 이집트의 어떤 생명줄이라고 할까요? 그곳으로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이집트의 어떤 특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중해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또 다른 지역에서 판매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의 이쪽은 이제 상 이집트, 이쪽이 이제 하 이집트가 되고 테베 또는 뭐 오늘날의 뭐 테베나 멤피스 이런 것이 좀 그 이집트의 수도로서 굉장히 유명을 했고요.
그리고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레바논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빌로스라는 곳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빌로스라는 말 자체가 이집트에서 그 생산이 되는 파피루스를 이용을 해서 이 지역으로 어떤 보내거나 했기 때문에 비브로스라는 명칭을 썼고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북이나 바이블의 어원이 되지 않았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9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 제일 큰 피라미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쿠프 왕 피라미드 인근에서 이제 발굴된 유물인 쿠프 왕의 배. 그래서 이곳이 이 배를 이용을 해서 물자를 수송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간략하게 페니키아라는 곳을 얘기를 했는데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치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시돈이나 티레, 바빌로스 이런 지역에서 이제 무역을 시작을 한 그런 어떤 민족 집단, 상업 전문 최초의 어떤 전문 상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기원전 한 13세기, 12세기경에 12세기 정도의 지중해 지역에서의 그 어떤 북방 민족이 침입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제 바다 민족의 침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대비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동지중해 지역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북방의 유목 민족으로 추정되는 뭐 추정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뭐 자세한 어떤 고고학적이든 역사학적이든 어떤 기록이 잘 없어서 그냥 바다 민족의 침입이 있었다라고 보고 이 시기가 굉장히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기존의 문명이 파괴되고 전승되는 기록들이 없어지고 사용되던 언어가 소실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격변의 시기에 이 페니키아인들은 티레나 시돈 지금의 어떤 뭐 레바논 시리아 지역의 도시국가를 이용해서 지중해를 활용한 어떤 해상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상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이 페니키아 민족은 오늘날 알파벳의 모태가 되는 페니키아 문자를 개발을 했고요. 이런 문자를 만든 민족이긴 한데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어요. 스스로 기록을 뭐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기엔 또 애매한 게 이 페니키아인들이 결국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퇴했기 때문에 기록이 뭐 소실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 페니키아라고 불렸냐라고 하면 뭐 저도 이 조개는 본 적이 없어요. 보라색 염료를 생산하는 뭐 조개가 있나 봐요. 그 그 염료를 생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염료라든지 아니면 뭐 붉은 염료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어떤 삼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 페니키아인들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그 어떤 교역 민족, 해상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한 지역 또는 농경지에서 정착을 하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지중해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고 아니면 원주민들이랑 거래를 하고 우리가 앞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침묵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다양한 어떤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지금 오늘날의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있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스페인 지역까지 진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니키아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민지 개척이나 지중해의 해상 교역,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배를 이제 좀 제대로 된 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쿠파라든지 그런 뗏목이라든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조금 제대로 된 배를 활용을 해서 먼 바다 항해, 이걸 원양 항해라고 하는데, 바다도 우리가 여러분들 뭐 강안리나 해운대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굉장히 잔잔하고 파도가 그렇게 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다 쪽으로 이 파도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 거칩니다. 바다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그런 먼 바다 항해를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배의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 배의 발전을 어떻게 가져왔느냐? 단순하게 뗏목 그 어떤 나뭇가지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연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튼튼하고 그 올곧은 나무를 가지고 배의 척추를 세웠다는 거죠. 배의 척추가 그걸 이제 용골이라고 하는데, 배의 척추를 일단 세우고 나서 그 주변에 이제 판자 같은 것들을 덧대고 붙여서 물이 안 새게끔 만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역청, 뭐 일종의 자연 상태의 시멘트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연 상태, 인공적으로 공장에서 만든 시멘트 말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튼튼한, 상대적으로 튼튼한 배를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먼 거리 항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굉장히 항해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페니키아인들은 그럼 어떻게 지중해를 항해를 했냐? 지중해라는 것이 그래도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은 바다보다는 육안으로 육지를 발견하기가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땅 사이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이나 유럽 대륙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지중해 지도를 좀 잘 살펴보면 크고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레타 섬, 뭐 그리고 시칠리아 섬, 샤르데니아 섬, 뭐 몰타,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섬들이 있어요. 그 지중해. 그러다 보니 바다 항해를 하더라도 옆에 육지나 가까운 곳에 섬이 있으면 이게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해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야간에는 그 작은 곰자리, 별자리를 이용해서 원래 항상 작은 곰자리는 저기에 있으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이제 동서남북을 판단을 해서 배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탁월한 어떤 선박, 그리고 선박 건조 기술, 항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중해 전체의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카르타고는 여러 곳에, 지중해 여러 곳에 식민 도시를 건설해서 그 도시들 간의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를 축출하고 지중해 바다를 이제 제해권을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잔재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어의 영향을 받은 도시 이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죠. 대표적으로 바르카, 한니발의 아버지 바르카의 바르카 가문의 도시라는 뜻으로 이제 바르셀로나. 그래서 이게 바르카 가문의 도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바르셀로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축구팀 FC 바르셀로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바르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바르셀로나라고 풀로 안 부르고. 그게 이제 이 바르셀로나라는 말 자체가 바르카 가문의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교역소죠.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 교역센터, 무역센터, 상간이란 뜻, 상업 행위를 하는 장소, 건물 이런 뜻인데, 이 뜻을 가진 말라가, 페니키아어로, 그리고 성벽을 의미하는 카디스, 그리고 훌륭한 항구라는 뜻의 리스본, 이런 것들이 다 페니키아어로 되어 있는 유럽 지중해의 여러 식민 도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이제 초에는 바빌루스나 시돈이나 티레 이런 곳에 있다가, 여기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넓으면 넓고 좁다면 좁은 곳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크레타 섬이라든지 시칠리 섬이라든지 사르디니아 섬이라든지 보면 특히 요 에게해에는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무역 루트를 이용을 해서 동지중해에서 서지중해까지 물품이 이동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점입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이 또 가진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자를. 그래서 여기 12번 슬라이드의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페니키아 문자로서 실제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의 사용은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중차대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자의 사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류가 길을 가다가 독초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사지가 마비되거나 큰 뭐 어떤 피해를 입으면서 죽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무를, 그 식물을 먹는 걸 바라본 사람들은 저 식물을 먹으면 죽는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문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서 남겨둘 겁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굳이 저 식물을 다시 먹지 않아도 자신들의 선조가 남겨준 기록을 살펴보는 것으로 어떤 전승, 인류의 어떤 연구나 기록들이 계승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단순히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입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무엇을 이용하는 거? 문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 문자 형태였을 겁니다.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처럼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했기 때문에 축약되었겠죠. 추상화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날의 뭐 상형 문자가 형성이 된 거고, 그거 더 나아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표음 문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이 문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식과 기술과 정보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형에서는 설형 문자가 사용이 되었고, 이집트에서는 상형 문자가 사용됐고, 중국 항학 문명에서는 한자의 초창기 갑골문, 거북이 등껍질에서 그려져 있는 그런 갑골문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문자를 주로 돌에 새기거나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형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 모양, 뭐 도양이, 뭐 이런 형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메소포타미아는 갈대를 이용해서 점토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점토판에다가 이제 체크, 거의 뭐 체크에 체크, 그런 걸 해서 기록을 했다는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거, 요거 왼쪽에 있는 게 이집트의 상형 문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설형 문자입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발음이 설형 문자라서 여기 보면 이렇게 체크 표시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공동체의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화폐가 사용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역 거래의 초창기에는 물물 교환을 했겠죠. 물물 교환. 나는 이거를 필요 없는 물건인데 주고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물건을 받아오는, 오늘날의 뭐 어떻게 보면 당근 거래 같은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만족을 하면 되는데, 물품 자체가 교환 수단이다 보니까 이 교환 수단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기가 곤란을 해요. 그리고 페니키아인들과 같은 전업 상인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냐면, 상인은 아무래도 여기서 거래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거래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하기 편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도 이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물품이 필요했어요. 교환 수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등장을 한 것이 화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은종학,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덩어리가 일종의 화폐로 사용이 되었고요. 항아 문명에서는 뭐 저도 이 조개를 본 적이 없는데 별볼의 고둥이라는 어떤 뭐 조개의 껍데기로 화폐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은이 왜 화폐로 사용이 되었냐라고 하면 은이 생각보다 희소성도 있는데 외관이 되게 멋있죠. 은색, 우리가 말하는 은색. 근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달빛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외관상으로도 이쁘고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이, 그리고 은을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죠.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필품이 아니다 보니까 생필품 아니면서 희소하고 멋있으니까 가치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하게 물품의 교환증으로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은보다 더 비싼 금메달 할 때 금은 왜 이 시기에 많이 안 쓰였냐? 이집트 같은 경우에 이집트의 예를 좀 들면 파라오의 어떤 몸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양의 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파라오나 이런 어떤 상류층의 장식품 혹은 제사용품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금은 요 시기에는 뒤에서는 또 이제 금화가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사용되진 않았고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지역의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생산된 어떤 곡물을 신전 창고에 보관을 시켰다가 그러면 이제 사제들이 그 곡물을 가져다 준 사람에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기록지 같은 거죠. 기록지 같은 거를 이제 발급을 당신은 뭐 쌀 얼마를 맡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을 이제 적어서 줬을 텐데 그게 이제 보관증으로서 토큰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토큰들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상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거래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내부자용이었겠죠. 내부에서의 어떤 공물을 맡기고 되찾을 수 있는 권리로서를 보여주기 위한 의미로서 토큰, 보관증이 사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중해 문명의 충돌은 조금 쉬었다가 수업을 내용을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